안녕하세요. 책 함께 읽기 27번째 시간, 심리학이 30살에게 답하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책은 전편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분석 전문의 김혜남 님이 지었고, 쉬운 두 가지의 청춘들에게 주는 조언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심리학 전문 분야, 정신과 의사로서 전문 분야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모든 충고나 조언은 폭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청춘들은 이곳에 나온 이 내용들을 자신이 듣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두 번째 이야기, 쉬운 두 가지까지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그 사람을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메꿔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후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방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함석헌 그 사람을 가졌는가 중에서 낭독을 했습니다. 이 책 부분에서는 15번째 같이 손잡고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을 2명 이상 만들어라에 나와 있는 문구였습니다. 인디언 속담에 친구란 내 슬픔을 등에 지고 가는 자라는 말이 있다고 이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저는 2명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손잡고 울어줄 수 있는 사람 2명을 꼭 만들길 바라고요. 그러려면 나도 그의 아픔을 등에 져야 된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일도 지겨운 때가 있는 법이다.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일은 기본적으로 힘들고 고되다. 나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는데 나는 싫은 일일수록 빨리 해치워버린다. 쌓아두고 미뤄둘수록 그 일이 끈덕진 지겨움으로 나를 지배하고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야기한다는 사실을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누가 이기는지 보자라는 마음으로 당일치기 시험 공부를 하듯 최단 시간 내에 그 일을 끝내려고 노력한다. 그렇게 싫은 일을 빨리 해치우고 나면 일종의 쾌감과 함께 승리감과 성취감을 맛보게 된다. 그것을 심리학에서 승자 효과라고 부르는데, 승리를 하게 되면 공격적인 행동을 유도하는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분비가 왕성해져 승승장구할 수 있는 긍정 에너지를 얻게 된다는 이론이다. 어떤 일이든 한번 승리를 하고 나면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해 눈을 뜨게 된다. 나는 안 돼라는 패배주의에서 벗어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는 긍정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이다. 그래도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몰라 방황하고 있다면 우선 자리를 털고 일어나라. 이제 당신이 원하는 것을 가져다 입에 넣어줄 사람은 없으니까 말이다. 그리고 일어났으면 몸을 움직여 이것저것 해보라. 직접 부딪혀보는 수밖에 없다. 그러는 와중에 진정한 당신이 잘하는 것 하면서 재미와 보람을 느끼는 것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때 당신이 잘하는 일이 바로 당신이 좋아하는 일일 가능성이 높다. 약점을 고치려 애쓰기보다 강점을 더 키워라 에서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 나는 이런 약점이 있어. 그래서 어쩔 건데? 라는 당당한 태도. 이것은 세계적인 석학 버트런드 러셀이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이다. 믿을 수 없겠지만 러셀에겐 강의 전에 극심한 불안을 느낀다는 약점이 있었다. 수많은 강의와 책을 통해 사람들을 만나온 그였지만 매번 강의 도중 혹시나 말실수를 하거나 말할 내용을 잊어버릴까 봐 불안에 떨었다. 나도 러셀과 같은 약점이 있어서 강연을 할 때면 심한 불안에 시달린다. 하지만 나는 어떻게 해도 불안이 완전히 가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만 준비를 철저히 해서 최대한 불안을 줄이는 것이다. 흔히들 강한 사람은 어떤 일에도 불안해하거나 겁내지 않고 어떤 어려움도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헤쳐나갈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도 약점이 없는 사람이 아니다. 다만 자신의 약점을 두려워하지 않고 약점이 남들에게 노출되는 것을 불안해하지 않을 뿐이다.
강한 사람은 약점이 자신을 열등하게 만들거나 추락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래서 약점을 없애기보다는 이해하고 보완하려고 한다. 러셀처럼 속으로 외쳐보라. 그게 뭐 어때서? 라고 말이다. 다음은 심리 테스트부터 걷어치워라입니다. 프로이트가 정의했듯이 아무리 정상적인 사람도 약간의 히스테리와 약간의 편집증, 약간의 강박을 가지고 있다. 물론 각자 타고난 기질과 성장 환경은 조금씩 다르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겪는 갈등과 문제가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심리 테스트를 잘못 이해하고 모두 받아들이게 되면 자신을 문제덩어리로 오해하고 불안해하며 스스로 위축되어 버린다. 안 그래도 복잡한 세상, 심리 테스트를 통해 스스로를 환자로 몰아가며 또 다른 문제를 만드는 어리석은 짓을 그만둬라라는 충고였습니다. 다음은 사랑하는 사람을 감히 치유하려 하지 마라입니다. 제투성이 소녀를 더러운 부엌에서 구해내어 예쁜 공주로 탈바꿈시키는 멋진 왕자가 되고 싶은 환상. 괴물로 변한 왕자를 지고지순한 사랑을 통해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는 착하고 예쁜 아가씨가 되고픈 환상. 이것은 누구나 한 번쯤 꾸는 꿈이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구원환상이라 부른다. 구원환상은 누군가 자신을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구원해 주기를 바라는 소망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구원받고 싶은 욕망을 다른 사람을 구원함으로써 충족시키는 것이다. 구원환상은 특히 사랑하는 사이에서 나타날 확률이 높다. 사랑하는 이에게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고 그에게 감사와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보니 구원환상까지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구원하거나 치유하러 들지 마라. 당신이 연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그저 사랑하는 일, 그리고 기다려주는 일이다. 못된 딸이 되라는 이 내용만 전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엄마와 딸이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인생의 선후배이자 동반자 같은 관계가 된다면 참으로 멋지지 않겠는가? 그리고 여자로서, 엄마로서, 먼저 삶을 산 인생 선배로서 엄마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다면 당신의 인생을 보다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우울의 늪에 빠진 사람들에게입니다. 두렵거나 창피해서 우울을 가슴 깊이 억누르면 다른 감정도 함께 억압될 수 있다. 그러면 삶에 대한 생동감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해져 결국 우울증이란 병에 걸리게 된다. 역설적이게도 우울을 감추려다 우울증에 걸리고 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항상 웃는 얼굴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 우울은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에 무언가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심리적 신호이며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과정인 것이다. 그러니 우울에 빠져 흥미도 없고 활동량이 줄어들 때는 새로운 변화를 위해 암중무색의 시기를 겪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비록 겉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상태처럼 보인다 해도 내면적으로는 매우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 시기는 우리로 하여금 그동안 무심코 흘려버린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게 하는 소중한 시간이다. 그 시기를 보내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내면의 여행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체념의 미덕을 배우고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해 다시 일어서게 된다. 정신분석의 치료법 중 사이코 드라마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환자들이 대본 없이 주어진 상황과 역할에 따라 즉흥적으로 연기하면서 억압된 감정을 표출할 수 있게 도와준다. 어느 날 젊은 여성을 주인공으로 사이코 드라마를 진행했는데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우울하고 고통스러운 상태인지를 이야기했다. 다른 환자들이 그녀를 돕기 위해 여러 가지 좋은 말로 위로를 건네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다. 지금은 그런 말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난 이 역할을 바꿔 그녀가 다른 역할을 맡도록 했다. 그러자 그녀는 자신의 역할을 하는 다른 환자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그대로 견뎌. 그리고 고통의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와. 사이코 드라마가 끝난 후 그녀의 얼굴은 한층 밝아졌다. 그녀는 다시 희망을 발견한 듯 했다. 그녀는 우울이란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우울에도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시간이 괴롭기는 하지만 자신에게 필요한 과정임을 이해하고 받아들였다. 우울, 그것은 사람들의 편견처럼 결코 수치스러운 것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우울은 결코 빠르게 제거되어야 할 짐이 아니다. 오히려 우울은 우리 자신에게 새로운 발견과 성장의 기회를 가져다 준다. 그래서 정신분석가 하르트만은 건강한 사람은 우울해질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니 우울이 찾아왔을 때 온전히 잘 견디어내도록 하자.
그 시간은 분명 우리들의 영혼을 살찌울 것이다. 상처 주도록 허락하지 마라. 단지 불편한 상황을 모면하고자 자존심을 포기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인 일이다. 당신을 지키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이다. 그러므로 잘못한 것도 없으면서 사과를 하는 것은 스스로를 모독하는 행위이다. 당신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그래서는 안 된다. 사람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함부로 대하면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말고 그에 당당히 맞서라. 아무 대응도 없이 그냥 당하고만 있으면 사람들은 당신을 함부로 대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별다른 죄책감을 갖지 않게 된다. 그러니 필요하면 되들어라. 상처 주도록 허락하지 말라는 말이다. 그래야 사람들이 비로소 당신에게 예의를 갖출 것이다. 경청이야말로 가장 좋은 대화법이다에서는 경청의 중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경청이란 모든 말을 다 듣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 것을 말한다. 즉 상대방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에 들어있는 마음을 이해하는 작업이다. 몇 가지 중요하게 짚어주었는데요. 상대방이 말하는 도중에 비판하려 하지 마라. 충고를 해주고 싶어 상대방의 말에 더 이상 집중하지 못하는 것인데 그럴수록 자신의 도덕적 잣대나 가치 기준을 잠시 접어 호주머니 속에 넣어둬야 한다. 이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디랭귀지에 더 주목하고 때때로 상대방의 입장에 대어보고 배우기 위해서만 질문하라. 우리는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그가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는 틀을 이해하고 그로부터 많은 것을 배운다. 이것이 바로 경청이 필요한 이유이자 경청의 가장 큰 힘이다. 평범하다는 말을 창피해하지 마라에서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조금은 모자라지만 사랑스러운 나와 또 조금 모자란 구석도 있지만 사랑할 만한 타인이 만나 조금은 부족하고 실망스러울지 모르지만 그래도 가치 있고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만 당신과 주변의 현실을 꽁꽁 묶고 있던 과도한 이상이라는 쇠사슬을 풀어주라. 그래서 이상은 이상으로서 밤하늘에 빛나게 하고 우리는 그 별을 지표로 삼아 현실이라는 땅에서 우리의 여행을 계속하자. 상처를 서둘러 덮어버리려고 하지 마라에서는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가장 미숙한 방어 기제 중에 하나가 바로 부정이다. 말 그대로 자신이 가진 속성이나 자신에게 일어난 일 중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을 부정해버리는 것인데 그러면 상처는 안에서 곪기 시작한다. 늘 알 수 없는 긴장감과 막연한 불안에 시달리고 가끔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 치솟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구멍마개로 덮어놓은 이런 상처가 자꾸 밖으로 튀어나오려고 한다. 그래서 과거의 불행을 인정하고 상처와 직면해야만 상처를 치유할 힘을 얻게 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진영 씨는 늘 자신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즐거운 일은 별로 없고 온통 불쾌한 일 투성이고 더 나아가 내 인생은 엉망진창이다. 나는 내가 싫다라며 스스로를 파괴합니다. 나는 실패자여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느낌에 쌓여 있습니다. 진영 씨는 극단적인 흑백 논리에 따라 사물을 받아들인다. 그에게 중간이란 없다. 모든 것은 실패 아니면 성공이다. 진영 씨 같은 사람들은 대부분 완벽주의적인 경향이 있다. 그래서 조그만 실수나 실패도 잘 용납하지 못한다. 사실 요즘 진영 씨가 속한 팀은 이틀이 멀다 하고 야근을 하는 처지였다. 그러다 보니 모두 지쳐 있어서 조금씩 늦는 것은 웬만하면 눈 감아주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진영 씨는 다른 사람이 지각하면 피곤해서 그랬거니 하고 생각하지만 자신이 지각하면 게으르고 무능해서라고 단정 지어버린다. 대인관계에서도 좋고 싫음만 있을 뿐 중간 단계가 없다. 그러나 인간관계에서는 좋지도 싫지도 않은 그저 그런 관계가 훨씬 많다. 하지만 진영 씨처럼 이분법적 사고를 하는 사람에게 중립지대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분명한 호감과 친절을 보이지 않는 사람은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어느새 모든 사람으로 확대해서 모든 사람이 자신을 싫어한다고 생각하고 그 이유를 자신에게서 찾는다. 자신이 게으르고 무능해서 혹은 못생겨서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또 진영 씨는 한 가지 사건을 마치 전체인 양 받아들인다. 이를 과잉 일반화라고 하는데 이를테면 1등만 하던 학생이 한번 10등을 하고는 나는 실패자라고 결론 짓는 것과 같다.
그 전에 수차례 1등을 했다는 사실은 무시하고 단 한 번의 실수를 일반해버리는 것이다. 사실 진영 씨는 부지런하고 성실하기로 정평이 나 있다. 그런데도 지각을 한 번 했다고 자신을 게으름뱅이며 회사에 해를 끼치는 사람으로 일반화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사고가 흘러가다 보면 어느새 좋은 것들은 다 흘려보낸 채 나쁜 것들만 건져 올라게 된다. 결국 부정적인 것들만 가지고 전체를 판단하게 되는 오류를 낳는데 이를 정신적 필터라고 한다. 좋은 결과는 우연이고 나쁜 결과는 내 탓으로 돌리는 것. 부정적인 사람들은 세상을 재는 자를 두 개 갖고 있는데 하나는 탄력성과 신축성이 좋아서 사물을 넉넉하게 잴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쇠막대기인데 눈금도 아주 촘촘해서 조금의 예외도 인정하지 않고 빡빡하게 사물을 잰다. 그래서 남들이 실수해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야 라며 이해한다. 그러나 자신을 평가할 때는 쇠막대기 자를 꺼내든다. 그러다 보니 혹독한 평가 끝에 나는 역시 안 돼 라고 결론을 내린다. 이러한 사고 경향을 의미 확대 혹은 의미 축소라고 한다. 부정적인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의미 확대나 의미 축소의 오류에 빠지면 부정적인 일의 의미는 크게 확대하고 긍정적인 일의 의미는 축소하여 받아들인다. 그래서 나쁜 결과가 나왔을 때는 지나치게 자신을 탓하면서도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는 지나칠 만큼 우연으로 받아들인다. 진영 씨도 마찬가지다. 진영 씨가 자주 쓰는 말은 항상, 반드시, 완벽하게, 뭐뭐 해야 한다 등의 당위성과 절대성을 지닌 것들이다. 그런 말들은 자연히 공포와 분노, 상처, 죄책감 등과 연결돼 우울함을 불러온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항상, 반드시, 완벽하게 돌아가지 않으며 또 그렇게 만들 필요도 없다. 그러므로 유연하고 융통성 있는 사고가 필요하다. 물론 자신의 잘못에는 엄격하고 타인의 잘못에는 후할수록 좋다지만 그것도 지나치면 병이 된다. 다음,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다라는 생각인데 긍정적인 사람들이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황금 비율은 1.6대 1이다. 이처럼 긍정적인 사람들도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극단으로 밀고 나가지는 않는다. 우리의 희망과 상관없이 불행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게 인생임을 알기에 아무리 부정적인 일이라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크고 작은 상처와 고통을 겪으며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닥친 모든 일을 부정적인 사고의 패턴에 따라 해석하려고 한다. 아무런 희망도 없이 무기력하게 지낸 어린 시절의 기억처럼 현재도 그렇게 되리라 미리 판단해 버리는 것이다. 나쁜 습관을 고칠 수 있듯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태도도 바꿀 수 있다. 먼저 위에 언급한 생각의 오류들을 참고하여 당신이 반복하고 있는 패턴이 과연 무엇인지를 파악해보라. 패턴을 알게 되면 같은 상황이 반복될 때 아하, 내가 또 습관대로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고 있구나 하고 문제를 짚어내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돌릴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사고의 방향을 돌렸을 때 당신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 효과를 실감하게 되면 서서히 부정적인 생각의 틀에서 빠져나오게 될 것이다. 기억하라. 이제부터 당신의 목표는 1.6대 1이란 황금 비율을 만드는 것이다. 아버지에 대한 열등감에서 벗어나라에서는 이 내용입니다. 만일 당신이 스스로를 나약하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느끼며 열등감에 괴로워하고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아버지 세대에서는 생존이 문제였다. 그래서 무조건 앞만 보고 달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당신은 생존이 보장되는 상황에서 자랐다. 당신이 누린 풍요는 당신의 권리였던 것이다. 만일 아버지 세대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태어났다면 당신 또한 아버지처럼 했을 것이다. 즉, 당신이 나약하고 열등해서가 아니라 그저 당신이 좀 더 편한 세상에서 태어난 것일 뿐이다. 아버지는 뛰어넘어야 할 벽이 아니다. 비교의 대상도 열등감을 느낄 상대도 아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아버지에 대한 열등감에서 벗어나라. 당신은 그저 풍족한 상황에서 클 수 있도록 해준 아버지에게 감사하면 된다. 동시에 당신만의 나침반을 가지고 주어진 과제를 풀기 위해 애쓰면 된다. 아버지 세대에게 주어진 과제가 생존이었다면 당신에게 주어진 과제는 인생을 즐기고 일과 삶에서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다. 그것에 열중하라. 그러면서 아버지 세대가 일에 몰두하느라 놓친 것들을 메우기 위해 노력하라. 그러다 보면 언젠가 당신의 아들에게 좀 더 나은 의미 있고 풍요로운 세상을 물려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치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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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라에서는 1만 시간의 법칙을 얘기하는데 하루 3시간, 한 주 20시간이면 10년이 쌓이면 못할 것이 없게 된다. 치열하게 살아라 라는 그 50이 된 그때 당시에 김혜남 씨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조언이다 라며 이 글을 썼습니다. 외로움을 이겨보겠다고 너무 애쓰지 마라에서는 외로움이 평온을 깨트린다. 그것은 마치 우리를 벌거벗은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느끼게 한다. 어느 환자는 이러한 느낌을 얼음 지옥 안에 차갑게 언 채로 갇혀있는 느낌이라고까지 표현했다. 너무 고통스러운 이 느낌. 사람들은 외로움을 피하고 애써 잊으려 하거나 강박적으로 타인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없애보려고 한다. 그러나 김혜남 씨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외로움이 고통스럽지 않으려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외로움의 시간은 나와 타인의 존재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다. 그러니 더 이상 미련하게 외로움을 이겨보겠다고 외로움과 싸우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우 씨는 전형적인 히키코모리이다. 히키코모리는 일본에서 생겨난 용어로 6개월 이상 외부 사회와 격리된 채 혼자 집에 틀어박혀 있는 사람을 일컫는다. 한창 활동해야 할 나이인 20, 3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구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서 이미 몇 년 전부터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들은 친구도 없고 가족과 대화도 없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모두 차단한 채 스스로를 가두어 버린 것이다. 그들은 외로움으로 하루하루 힘든 나날을 보내지만 세상으로 나오려고 하지는 않는다.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세상으로 나가면 100% 상처받고 불행해질 거라고 생각한다. 그들에게 삶이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단지 사라지는 것이다. 외로움이란 인간의 숙명일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로움을 이겨보겠다며 발버둥 치는 것은 자기 존재의 고유함을 포기하는 일일 뿐더러 타인과의 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 뿐이다. 그래서 그 발버둥은 더 고통스럽다. 그렇다고 혼자만의 공간에 자신을 철저히 가두어 버리는 것도 타인과 소통하며 살아가야 하는 인간의 본성에 어긋나는 일이다. 우리는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 나와 타인의 존재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으로 쓸 수 있으니 더 이상 미련하게 외로움을 이겨보겠다고 싸우지 말라고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0살의 나를 떠올려 봅니다. 30살의 날은 치열했고 외로웠고 고독했고 괴로움도 많았고 가난했습니다. 그 시기에 후회는 없지만 반성할 것들은 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서른을 살고 계십니까? 또 어떤 서른을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함께 읽기 27번째 심리학이 30살에게 답하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